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번 시간에 공부한 데 이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 업무라고 하는 것 형법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업무라고 하는 것, 사회생활상에서 자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어떤 지위, 이걸 우리는 업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 행위를 하는 그 주체에 관한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신분이죠. 자, 이런 건데 업무는 그렇게 그 행위자의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행위자에 갖다 붙은 그런 어떤 지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그 이외의 경우도 업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걸 여기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그 신분범으로서의 업무, 방금 우리가 본 거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는 건데 그런 업무에도 진정신분범으로서 업무자, 업무라고 하는 개념인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진정신분범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상 비밀누설죄, 허위진단서 작성죄 이런 것들은 진정신분범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텐데 같은 업무상 이렇게 하는데도 그죠? 이런 겁니다. 이 진정신분범으로서 업무상 하는 경우는 그 행위, 비밀누설이나 허위진단 작성이죠, 그죠? 이 비밀누설죄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그냥 자기가 아는 비밀을 친구한테 들은 걸 친구한테 옮기는 거, 우리 뭐 속된 표현 입이 싸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경우는 범죄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쟤는 너무 입이 가벼워서 좀 문제다 이렇게 비난은 받지만 형법적으로는 아무런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가 안 됩니다. 범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정한 업무자, 변호사, 뭐 의사, 간호사 이런 등등 우리 업무상 비밀누설죄 317조에는 그 비밀누설을 하면 형법상 범죄가 되는 자들, 그 자들의 직업, 그 업무자의 그런 업무라고 하는 걸 딱 열거를 해놨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되니까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업무자에게만 범죄가 딱 성립되니까 그거는 진정신분범이죠. 업무자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든지 업무상 실화죄, 업무상 배임죄,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과실치사상죄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그죠? 거기다가 업무자가 하면 형이 더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 처벌되는 그런 일반인도 처벌되는데 그 위에 업무자라고 하는 그 위에 하나 덧붙여지면 형이 가중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부진정 신분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기초에 아무것도 처벌되지 않는데 업무자이기 때문에 처벌된다. 진정신분범. 일반인들도 처벌되는데 업무자라서 형이 더 가중된다. 그러면 부진정신분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 신분범의 요소로서 업무자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호 대상으로서의 업무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하는 건 그때는 뭐 업무자라고 하는 그런 신분, 주체에 붙어 있는 신분이 아니고요. 뭐죠? 그 보호 대상, 객체로서의 업무입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뭐 고함 지르거나 하면 업무방해죄 되잖아요. 그죠? 시간에
부정행위하면 업무방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 보호 대상으로서의 업무방해죄 업무인 거죠. 그 다음에 행위 내용으로서 또 업무하는 게 있습니다. 아동 혹사죄 같은 경우는 추업, 그 위험한 일이나 또는 그 뭐 성적으로 그 위험한 그런 추업의 아동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행위, 그거는 뭐죠? 그 행위 내용으로서의 업무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이 형법에 많이 쓰이는데 그것도 나누어 보면 신분범의 요소로서 또는 보호 대상으로서 행위 내용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른 범죄로 넘어갑니다. 자, 낙태죄가 다음에 있는데 이 낙태죄는 여러분 알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쳐서 지금 새로운 입법을 위해서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낙태죄의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낙태죄라고 하는 그 개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낙태를 한다 하는 건 태아를 사람이 아닌 그 전에 생명체인 태아죠, 그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를 자연 분만기 전에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행위, 그리고 그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이 행위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태 그러면은 그 뭐 기계를 넣어서 그 태아를 이제 끌어서 살해한다 뭐 이런 건데, 그죠? 참 끔찍하죠. 그리고 그렇게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고 모체 밖으로 자연분만기 이전에 배출시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도 낙태입니다. 그것도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살아서 나온 태아를 또 살해했다? 그러면 살인죄가 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분만기 전에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도 낙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낙태죄의 그 범죄 성립, 또 범죄 불성립 그 요건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걸로 지금 국회에서도 갑론을박 중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낙태죄하고 우리가 또 비범죄화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어떤 간통죄나 또는 마약 흡입죄나 도박죄나 이런 죄들, 또 동성연애 행위나 이런 죄들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아까 얘기한 간통이나 도박이나 자기 마약 흡입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각자들이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기 때문에 보호법익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도 서로 합의하에 간음행위를 한 것이고 그 배우자한테는 민법상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비범죄가 됐죠. 그 다음에 도박죄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노름을 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죠? 그래서 그 처벌하는 이유는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야 한다 이러는데, 우리가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도 많은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우리의 근로의식을 얼마나 사실을 해하는 건지 불분명하다. 그래서 비범죄화의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약 흡입 같은 경우도 자기 몸을 해하겠다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몸을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자살과 같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낙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명체를 빼앗는 겁니다. 우리 태아는 말이죠, 거의 99%가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있는, 거의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 모체의 일부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를 그냥
아무런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좀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범죄 논의가 일어나더라도 성격이 좀 다르다 하는 점을 알아두고요. 이 낙태행위는 어떤 식이든지 그 살아서 사람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명체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일정한 그 보호법이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유기죄로 넘어갑니다. 이제 유기죄 하는 거, 그 유기죄라고 하는 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그런 어떤 이유 또는 계약상 그런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건 좀 놔두고요. 유기한다 이거는 보호 범위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부조를 요하는 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도움이 없이는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자, 이게 요 부조자입니다. 요 부조라고 하는 것이 도움을 얻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얻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호할 의무, 그 보호의 의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법률에 의해서 나오거나 또는 계약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보호 의무자가 요 부조자를 보호 범위 밖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고려장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고려시대 때 부모를 노부를 그 산속에 버리는 뭐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유기 행위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로 산으로 버리는 행위도 있지만 집에 있는 그대로 두고 자기만 빠져나와서 보호 범위 밖에 두는 것도 역시 유기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라고 하는 것은 그 요 부조자를 보호 범위 밖으로 두는 것, 그게 유기죄다 하는 거죠. 자, 법적 성질은 그 보호할 의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정신분범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 범위 밖에 두는 행위를 함으로써 바로 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의 다수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호 범위 밖으로 두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 부조자가 무슨 죽음이나 상해의 결과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기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컨대 치매 걸린 노모를 집에 두고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겠다. 아유, 나는 이제 손 떼겠다. 막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동해로 여행이나 가야 되겠다. 그리고 차로 몰고 이제 며칠간 가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쯤 달리다가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안 되겠다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하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4-5시간 혼자 계셨는데 전혀 아무 이상 없이 텔레비 보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오니까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은 뭐죠? 유기행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노모는 전혀 신체 건강이나 뭐 목숨이나 지장이 전혀 없었죠. 이런 경우도 유기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다수라는 얘기입니다.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기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그런 그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만 기수가 된다는 학설도 소설이 있지만 추상적 위헌범이 현재는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유기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바로 기수가 되는 거죠. 자, 보호법익은 요부조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이것이 보호법익이 되겠죠. 그 다음 행위주체는 보호의무자입니다. 보호의무자인데 이 보호의무자는 법률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계약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공법, 사법이 다 있는데 공법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입니다. 자, 여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보면 보호조치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보호조치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음주해서 정신 못 차리는 자, 뭐 질병으로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기 혼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보호 의무, 보호를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경찰관서에 보호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거기에 데리고 와서 일단 생명, 신체를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한겨울에 밤 12시에 경찰이 순찰을 돌다가 길 한쪽 구석에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걸 봅니다. 노숙자인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잠들어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일반인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 뭐 그래도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런 경우 형법상 뭐 유기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 사람을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경찰관은 법률에 근거해서 그 법률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보호 조치를 할 의무 있는 그런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한 거죠. 법률에 의해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발생을 했으니까 그 경찰관은 그 노숙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유기죄가 되는 거죠. 죽었다. 유기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률에 의해서 그런 그 의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도로교통법에 자기가 치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될 그런 의무도 역시 공법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사법으로는 민법상 친족관계, 여기서는 보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에서도 보호 의무는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약상으로도 보호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 말도 사실은 잘 알아둬야 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법학 개론에서 계약이라는 말을 공부를 했습니다. 의사의 서로 마주보는 의사가 합치되어서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그 권리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5살짜리 아이를 둔 그 부모가 이 보모를 두면서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요 아이를 돌보는데 한 달에 뭐 150만 원 주겠다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이 보모는 계약에 의해서 아이를 돌볼 의무자가 되는 거죠. 보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 보모는 자기 뭐 컴퓨터 게임 한다고 그냥 놔두면 어떻죠? 유기죄가 되는 거죠. 계약에 의해서 보호 의무가 발생하고 그 의무를 위배했으니까 그거는 뭐죠? 그 보호 의무 위반으로 유기죄가 성립된다 이 말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조리 혹은 사회상규상으로도 보호 의무가 발생하는 걸로 봐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상당히 좀 윤리적인 그런 이제 문제까지 섞여서 논의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자, 갑과 을이 등산을 갔다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잘 통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자 뭐 그래서 그 한참 동안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 서로 이제 우정을 나누고 내려오는데 갑이 그만 그 발을 삐었습니다. 발을 삐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가겠다 이러는데 한겨울입니다. 거기서 못 내려가면 이제 동사를 할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을이 그냥 친구하기로 했지만 무슨 법률상으로나 계약상으로 무슨 보호 의무가 발생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도 같이 두 사람이 그 심산유곡을 내려오면서 그 이제 친구가 됐는데 을이 그건 그거고 그냥 나는 혼자서 내려가겠다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을에게 그런 어떤 유기죄가 성립되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들은 뭐 예를 들면 많겠죠, 그죠? 같은 한 지붕 세 가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 방에 있는 룸메이트가 아파서 그 맹장용으로 떼굴떼굴 구르는데 그냥 자기는 등교를 해버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도 포함한다, 그런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법에서는 지금 법률상, 계약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해 놓지 않는 다른 요건을 들어서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건 책임주의 원리나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합당하지는 사실 않는 거죠.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됐죠. 그렇지만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법이라고 하는 거, 형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형벌의 칼날을 많이 겨누지 않고 범위를 그렇게 넓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인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그 보호 의무자를 넓혀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는 몰라도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구조 의무 위반죄 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자를 구하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는 거죠. 길을 지나는데 1m 개울 같은 데서 5살짜리 꼬마가 허우적거립니다. 자기는 손만 뻗으면 그냥 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놔두고 갔다. 그러면 범죄가 된다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도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범죄로까지 가서 교도소 보낼 일은 아니다. 그런 어쨌든 그거는 그 법적으로 보호 의무가 주어진 경우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매정해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형벌권을 남용하지 않고 그런 문제는 서로 자율적으로 도와서 도덕 윤리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행위 객체, 행위 대상 요부조자죠. 생명, 신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우리 형법에 드러내는 노유, 너무 나이가 많거나 어려서 또는 질병,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서 기타 사정, 뭐 임산부라든지 음주 대취자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다친 거 뭐 이런 등등 있겠죠. 자, 이런 경우들 그 행위 객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행위는 유기 행위죠.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갖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자기가 행위자가 나와버리는 경우도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추상적 위험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행위만으로 바로 기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주관적 요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요부조자가 생명, 신체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그냥 보호 범위 밖으로 두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주관적 요건 고의입니다. 그런 고의는 미필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돼도 상관없겠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자신의 치매 걸린 노모를 두고 자기는 나와서 그냥 뭐 다른 일을 한다고 아유 어머니 다쳐도 모르겠다 이렇게 미필적으로라도 수용하면 그것도 고의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